서울의 밤은 수천 개의 별보다 더 밝게 빛났지만 한서연에게 그 빛은 그저 차가운 감옥의 조명일 뿐이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앞에 선 그녀의 눈에는 도시의 화려한 야경 대신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등 뒤에서는 할아버지이자 SEI인 그룹의 총수인 한 회장이 무겁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이 강지훈 대표, YS그룹의 젊은 총수다. 네가 만나야 할 사람이야.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 이름은 지난 몇 주 동안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는 족쇄와도 같았다. 강지훈, 재계의 미다스의 손, 냉혹한 기업, 사냥꾼 감정 없는 완벽주의자. 그를 수식하는 말들은 모두 차갑고 날카로운 금속의 질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남자와 평생을 함께하라고.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싫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한 회장의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을 탁 하고 내리쳤다. 그 소리는 서연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다. 내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걔냐, 이건 단순한 혼사가 아니야. SEI인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YS와의 결합은 우리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올려놓을 것이다. 내 개인적인 감정 따위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란 말이다. 제 인생입니다. 제 인생을 그룹의 부속품처럼 여기지 마세요. 부속품, 너는 태어날 때부터 SEI인의 일부였다. 그 무게를 이제 와서 거부하겠다는 것이냐. 서연은 천천히 몸을 돌려 할아버지를 마주했다. 주름진 얼굴에는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장수와 같은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손녀를 향한 애정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기업의 총수로서의 의무와 책임감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저는 디자인을 하고 싶어요. 제 이름으로, 제 실력으로 세상에 서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YS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이름표는 사양하겠어요. 어리석은 소리,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느냐. 네 재능 또한 SEI인이라는 토양이 있었기에 꽃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 빚을 갚을 때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할아버지의 눈은 그녀를 한서연이 아닌 SEI인의 상속녀라는 상품으로 보고 있었다. 가격표가 붙고 거래 조건이 명시된 상품. 강지훈과의 결혼은 그 거래의 마지막 단계일 뿐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결심했다. 이 황금으로 만들어진 세 장을 탈출하기로. 그녀는 수년간 모아온 비자금과 개인적으로 수상했던 디자인 공모전 상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했다.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옷으로 갈아입고 작은 배낭에 최소한의 짐만 챙겼다. 그녀가 사랑했던 디자인 스케치북 아끼던 옷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모두 그 자리에 남겨두었다. 과거를 가지고 떠날 수는 없었다. 새벽 4시, 저택의 모든 경비 시스템이 가장 느슨해지는 시간. 서연은 고용인들이 사용하는 작은 뒷문을 통해 그림자처럼 빠져나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자 비로소 살아있다는 감각이 들었다. 두려움과 함께 짜릿한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다. 미리 준비해둔 대포폰을 켰다. 택시를 불러 사람이 가장 많이 붐비는 홍대 입구로 향했다. 인파 속에 섞여야만 완벽하게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았다. 택시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강남의 풍경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홍대의 거리는 이른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다. 서연은 군중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수수한 차림은 화려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오히려 눈에 띄지 않는 보호색이 되어주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자유로웠다. 그때였다. 골목길에서 급하게 빠져나오던 퀵서비스 오토바이와 부딪힐 뻔한 그녀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서다가 누군가의 단단한 가슴에 부딪혔다. 죄송합니다. 서연이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그녀가 부딪힌 사람은 배달 상자를 여러 개 쌓아들고 있던 남자였다. 충격으로 상자들이 와르르 바닥에 쏟아졌다. 괜찮으십니까?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려왔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순간 숨을 멈췄다. 남자는 평범한 회색 후드티에 청바지 차림이었지만 그 모습이 전혀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짙은 눈썹과 서늘하면서도 깊은 눈매, 오뚝한 콧날과 굳게 담은 입술. 무심한 듯한 표정이었지만 그 눈은 놀라울 정도로 그녀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정리할게요. 서연은 당황해서 쏟아진 상자들을 허둥지둥 줍기 시작했다. 남자도 말없이 쪼그리고 앉아 그녀를 도왔다. 그의 손은 크고 투박했지만 움직임은 침착하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마지막 상자를 집어들었을 때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다친 데는 없습니까? 네, 괜찮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변상해 드릴게요. 됐습니다. 어차피 깨지는 물건도 아니니. 남자는 무심하게 말하며 흩어진 상자들을 다시 능숙하게 쌓아 올렸다. 그의 태연한 태도에 서연은 오히려 더 미안해졌다. 바로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터무니없고 미친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상황에서는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남자의 팔을 붙잡았다. 재혁이요. 남자가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 깊은 눈과 마주치자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저랑 결혼해 주실 수 있나요? 남자의 표정에 처음으로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 놀라움보다는 당혹감에 가까운 혹은 흥미롭다는 듯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서연의 손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그녀가 붙잡은 자신의 팔을 한번 훑어보았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결혼해달라고요. 물론 진짜 결혼은 아니에요. 서류상으로만요. 계약 결혼이에요. 기간은 1년 아니 6개월이라도 좋아요. 그 대가로 원하시는 만큼 돈을 드릴게요. 제가 가진 전부를 드릴 수도 있어요. 서연은 절박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확고했다. 이 남자는 그녀의 세계와 아무런 접점이 없는 사람이다. 신원도 확실하지 않고 정체도 모른다. 그래서 완벽했다. 할아버지의 정보망이 아무리 뛰어나도 서울 시내의 수많은 배달원 중 한 명을 찾아내 그녀와 엮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남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서연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단순한 관찰을 넘어 분석에 가까웠다. 마치 그녀의 절박함의 진위를 가늠하는 것 같았다. 서연은 그의 침묵에 점점 초조해졌다. 거절당할 것이 뻔했다. 누가 길에서 처음 본 여자의 이런 미친 제안을 받아들이겠는가? 포기하려던 순간 남자가 입을 열었다. 왜 하필 나죠? 그의 질문은 예상대로 침착했다. 비웃거나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당신이 제 세상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처럼 보이니까요.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곤란한 일에 휘말린 것 같군요. 그는 단정적으로 말했다. 서연은 움찔했지만 부인하지 않았다. 어떤 곤란한 일인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가 당신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압니까? 알아요. 그래서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생기든 제가 다 책임질게요. 제발 도와주세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누군가에게 매달려 본 것은 처음이었다. 남자는 다시 한번 침묵에 잠겼다. 그는 쏟아졌던 상자들을 힐끗 보고 다시 서연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남자는 마침내 결심한 듯 짧게 숨을 내쉬었다. 좋습니다. 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 잔 받아들이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든요. 첫째 계약 기간 동안 서로의 사생활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둘째 계약 내용은 두 사람 외에는 절대 비밀로 합니다. 셋째 계약이 끝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헤어집니다. 이해 있습니까?
그의 조건은 간결하고 명확했다. 오히려 서연이 원하던 바였다.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럼 갑시다. 어디를요? 혼인신고하러. 이런 건 빠를수록 좋으니까.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며 쌓아둔 상자를 한 손으로 가볍게 들었다. 서연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를 따라 나섰다. 그의 넓은 등이 낯설면서도 기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가까운 구청으로 가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다. 서연은 아직도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남자는 혼인신고 서류를 익숙하게 작성해 나갔다. 이름이 뭡니까? 남자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한서연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쓸 수는 없었다. 그녀는 급하게 가명을 떠올렸다. 오수아. 저는 오수아예요. 알겠습니다. 남자는 오수아라는 이름을 배우자란에 적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정보를 기입했다. 서연은 그의 이름을 흘끗 보았다. 김민준. 그것이 그녀의 계약 남편이 될 남자의 이름이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서류가 공무원의 손에 넘어갔고 법적인 절차는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게 끝났다. 구청을 나왔을 때 서연은 이제 법적으로 김민준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 이제 우린 부부군요, 오수아 씨. 김민준이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그제야 현실을 자각하고 몸을 떨었다. 이제 어쩔 거죠? 그녀의 물음에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일단 우리 집으로 갑시다. 길에서 계속 이럴 수는 없으니. 우리 집이라는 단어가 서연의 가슴에 생경하게 박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민준을 따라 도착한 곳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다. 그녀가 살던 펜트하우스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녹슨 대문과 좁은 계단을 오르는 동안 서연은 숨막히는 불안감 대신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적어도 이곳에는 그녀를 상품으로 여기는 할아버지도 얼굴도 모르는 냉혈한 약혼자도 없었다. 오직 그녀의 미친 제안을 받아준 정체 모를 남자 김민준만이 있을 뿐이었다. 김민준의 집은 그의 첫인상처럼 군더더기가 없었다. 좁은 현관을 지나자마자 거실 겸 주방이 나왔고 안쪽으로 문이 하나 있는 작은 원룸이었다. 햇볕이 잘 드는 편이었지만 낡은 벽지와 달아빠진 가구들은 가난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한서연이 평생을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이었다. 공기 중에 밴 희미한 먼지 냄새와 낯선 남자의 채취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일단 앉아요. 뭘 좀 마실래요? 물밖에 없는데. 민주는 배낭을 내려놓은 서연에게 퉁명스럽게 말하며 냉장고를 열었다. 그의 무심한 태도는 오히려 서연을 안심시켰다. 만약 그가 과도한 친절을 베풀었다면 그녀는 분명 다른 속셈이 있을 거라 의심했을 것이다. 고마워요. 서연은 작은 식탁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민준이 건넨 플라스틱 물컵을 받아들자 차가운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계약금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의 거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일단 좀 쉬어요. 많이 지쳤을 테니 나는 잠깐 나갔다 와야 합니다. 민주는 작업복 점퍼를 걸치며 말했다. 어디 가는데요?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경계심 가득한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이 남자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름, 직업, 그리고 이 낡은 집. 그게 전부였다. 그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피식 웃었다. 아주 희미하고 순간적인 미소였지만 그의 차가운 인상을 잠시나마 부드럽게 만들었다. 걱정 말아요, 오수아 씨. 당신을 팔아넘기거나 하진 않으니까. 밀린 배달이 있어서 그래요. 당신 때문에 오전에 일을 망쳤거든. 그의 직설적인 말에 서연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미안해요.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거래의 일부였으니. 문은 꼭 잠그고
아무에게도 열어주지 마요. 이 동네 보기보다 험한 곳이니까. 그는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에 비밀번호를 알려주고는 망설임 없이 밖으로 나갔다. 철컥하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리자 서연은 온몸의 긴장이 탁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의자에 앉은 채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혼자 남겨진 작은 공간. 이곳이 이제 그녀의 피난처이자 감옥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서연과 민준의 기묘한 동거는 조용한 규칙 속에서 이어졌다. 민준은 이른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왔다. 두 사람이 마주치는 시간은 하루 중 차에 1시간이 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존재를 거의 의식하지 않는 듯 행동했다. 잠은 서연이 유일한 방 안의 작은 침대에서 자고 그는 거실 바닥에 얇은 이불을 깔고 잤다. 서연은 미안한 마음에 자신이 소파에서 자겠다고 했지만 그는 손님을 바닥에서 재울 만큼 경우 없는 사람은 아니다 라며 단칼에 거절했다. 서연은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 애썼다. 평생 누군가가 해주는 밥을 먹고 비서가 짜주는 스케줄에 따라 움직였던 그녀에게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일상은 거대한 도전이었다. 처음으로 밥을 지으려다 냄비를 태웠고 세탁기를 잘못 돌려 아끼던 티셔츠를 망가뜨렸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무력함에 깊은 자괴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인터넷을 검색해 요리법을 배우고 청소와 빨래 요령을 익혔다. 낡은 집을 조금이라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다. 그녀의 노력을 민준이 알아채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처럼 피곤한 얼굴로 샤워를 하고 말없이 저녁을 먹은 뒤 잠자리에 들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큰 결심을 하고 새로운 신분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오수아라는 이름, 고졸 학력 경력 없음. 그녀가 이력서에 쓸 수 있는 정보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한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화려한 경력과 수상 실적은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의류 매장 판매직부터 카페 아르바이트까지 닥치는 대로 지원서를 넣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번번한 거절의 메시지뿐이었다. 그날 밤도 서연은 노트북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때 늦게 귀가한 민준이 그녀의 뒤에 멈춰 섰다. 아직 안 잤습니까? 아, 네, 잠이 안 와서요. 민준의 시선이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채용 공고 페이지에 머물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가 물을 마시고 돌아오더니 툭 하고 말을 던졌다. 디자인 쪽은 알아봤어요. 네, 아니요. 경력도 없고 학력도 안 돼서 포트폴리오도 없습니까?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연은 심장이 철렁했다.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냥 그림 그리는 걸 좀 좋아했을 뿐이에요. 서연은 얼버무렸다. 민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노트북을 자기 쪽으로 살짝 돌려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잠시 후 그는 화면을 다시 서연에게 돌려주었다. 여긴 어때요? 신입 디자이너를 뽑는데 학력이나 경력보다 실무 능력과 포트폴리오를 중점적으로 본다고 되어 있군요. YS그룹의 자회사이긴 하지만 규모가 작아서 당신 신분이 노출될 위험은 적을 겁니다. 화면에는 오르빗 스튜디오라는 이름의 작은 패션 스타트업 채용 공고가 떠 있었다. 서연은 YS그룹이라는 단어에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지만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거대한 YS 제국에서 이런 작은 자회사는 먼지 같은 존재일 터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트폴리오라는 단어가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하지만 전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민준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쪽에 쌓여있던 자신의 짐더미를 뒤지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태블릿과 펜을 들고 돌아왔다. 이거라도 써요. 구형이긴 하지만 아직 쓸만할 겁니다. 서연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것은 전문가용 드로잉 태블릿이었다.
배달부가 가지고 있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다. 이게 왜 당신한테 예전에 아는 동생이 쓰던 겁니다. 지금은 필요 없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죠. 그의 설명은 어딘가 석연치 않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캐물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열정이 손끝에서부터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서연은 밤낮으로 포트폴리오 작업에 매달렸다. 그녀의 머릿속에 있던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태블릿 위에서 화려한 디자인으로 피어났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는 서연이 밤늦게까지 작업하느라 식사를 거르면 말없이 샌드위치나 컵라면을 책상 위에 놓아주곤 했다. 서연이 디자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면 그는 지나가듯 툭툭하고 핵심을 찌르는 조언을 던지기도 했다. 그 패턴은 너무 복잡해서 대량 생산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좀 더 단순화하면서도 포인트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때요? 이 소재는 내구성이 약해서 아우터보다는 이너웨어에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그의 조언은 놀라울 정도로 전문적이었다. 서연은 그가 정말 평범한 배달부가 맞는지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다. 하지만 그의 무뚝뚝하고 벽을 치는 듯한 태도 때문에 차마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한편 서연이 사라진 한 회장 자택은 발칵 뒤집혔다. 한 회장은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서울 시내를 샅샅이 뒤졌지만 서연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공기 속으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분노한 한 회장의 불호령에 SA인그룹 전체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YS그룹의 강지훈 대표 역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조용히 지시를 내렸다. 한서연 씨의 행방을 찾아보게. 하지만 한 회장 측에는 알리지 말고 찾더라도 절대 먼저 접근하지 마. 그녀가 뭘 하려는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게. 비서실장은 그의 속을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정략결혼 상대가 사라졌는데도 강지훈 대표의 얼굴에는 초조함이나 분노 대신 차가운 호기심만이 서려 있었다. 마치 흥미로운 게임을 관전하는 플레이어처럼. 시간은 흘러 오르빗 스튜디오에 서류 마감일이 다가왔다. 서연은 며칠 밤을 샌 끝에 마침내 만족스러운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 지원서를 제출하는 마지막 순간 그녀는 망설였다. 자신의 디자인이 과연 세상에 통할 수 있을까? 한서연이라는 배경을 모두 지운 오수아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때 등 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망설일 시간에 클릭부터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다른 곳에 또 지원하면 되는 거고. 그의 무심한 격려에 서연은 용기를 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출 버튼을 눌렀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녀는 더 이상 SEI인그룹의 상속녀가 아니었다.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세상에 부딪혀야 하는 신입 디자이너 지망생 오수아일 뿐이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은 지옥과도 같았다. 서연은 1분마다 이메일함을 새로 고침하며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던진 첫 번째 승부수였다. 여기서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낼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녀의 불안감을 눈치챘는지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저녁으로 따뜻한 닭죽을 끓여주었다. 매우고 힘내요. 세상에 회사는 많으니까. 그의 무심한 위로가 이상하게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오후 기적처럼 오르빗 스튜디오로부터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면접은 성공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에 대해 열정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한서연이라는 후광 없이 오직 실력만으로 평가받는 그 순간 그녀는 엄청난 희열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 통보를 받았다. 나 합격했어요. 그날 밤 서연은 민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다. 민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평소와 다름없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군요.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외투를 챙겨 입었다. 어디 가요? 기다려요. 잠시 후 돌아온 그의 손에는 작은 조각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는 말없이 케이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축하라는 흔한 말 한마디 없었지만 서연은 그 어떤 화려한 파티보다도 더 따뜻한 축하를 받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촛불도 없는 작은 케이크를 앞에 두고 웃었다. 낯선 도시의 낡은 집에서 정체 모를 계약 남편과 함께하는 조촐한 축하 파티.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기묘하고도 행복한 순간이었다. 오르빗 스튜디오에서의 첫 출근 날. 서연은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 찼다. 회사는 강남의 거대한 YS타워가 아닌 성수동의 낡은 공장을 개조한 작은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다. 자유분방하고 활기찬 분위기는 딱딱하고 권위적이었던 SEIN 그룹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팀장은 털털한 성격의 여성 디자이너인 박선주 실장이었다. 그녀는 서연의 포트폴리오를 높이 평가하며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수아, SSA 포트폴리오 보고 깜짝 놀랐어. 신입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실력이던데 앞으로 우리 팀에서 잘해봐요. 서연은 오수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아직 어색했지만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잡무를 마다하지 않았고 밤늦게까지 남아 디자인 자료를 분석했다. 그녀의 재능은 금세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복잡한 패턴의 샘플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간단한 아이디어로 해결했고 다음 시즌 컨셉 회의에서는 모두를 놀라게 할 만한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팀원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그저 운 좋은 신입 정도로 여겼지만 점차 그녀의 실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수아세 씨는 정말 신기해.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는 거야. 원단에 대한 이해도도 엄청나다니까. 꼭 이 바닥에서 10년은 구른 사람 같아. 동료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서연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자신의 정체가 탈로 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최대한 자신을 낮추고 모든 것을 처음 배우는 신입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집에서의 생활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매일 밤늦게 퇴근하는 고된 일상이었지만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민준과의 관계는 여전히 사무적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유대감이 희미하게나마 생겨나고 있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짧은 시간이 서연에게는 소중한 휴식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 서연은 김민준이라는 남자에 대한 의심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었다. 첫 번째 사건은 어느 날 밤에 일어났다. 서연이 야근을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돌아왔을 때 민준은 거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들어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듯 했다. 인수합병건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특히 유럽 쪽 자금 흐름을 다시 한번 체크해봐. 상대 측에서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움직여.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무뚝뚝한 통화는 완전히 달랐다. 낮고 차가웠으며 엄청난 권위가 실려 있었다. 인수합병 자금 흐름 같은 단어들은 배달원의 대화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서연이 놀라 작은 소리를 내자 그가 번개처럼 고개를 돌렸다.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끊어. 나중에 다시 통화하지. 그는 전화를 끊고 아무렇지 않은 척 서연에게 물었다. 이제 왔습니까? 네. 방금 통화하시던데요. 아, 친구 놈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뭘 물어봐서요. 아는 척 좀 해줬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간 당혹감을 분명히 보았다. 그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두 번째 의심의 조각은 며칠 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맞춰졌다. 그날은 서연이 첫 월급을 받은 날이었다. 그녀는 작은 케이크를 샀던 것에 대한 보답으로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다. 서툰 솜씨로 만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가 전부였지만 민주는 말없이 맛있게 먹어주었다. 문제는 그가 수저를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식사를 했다. 마치 오랫동안 엄격한 테이블 매너 교육을 받은 사람처럼. 서연은 SEIN 그룹의 후계자로서 어릴 때부터 혹독한 예절 교육을 받았기에 그의 몸에 밴 습관이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님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민준 씨는 식사 예절이 참 바르시네요. 서연이 넌지시 떠보자 민준은 밥을 삼키고 무심하게 대답했다. 드라마에서 봤습니다. 주인공들이 멋있게 밥을 먹더군요. 따라해봤는데 편해서 그냥 습관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변명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어설픈 변명이라 오히려 의심을 증폭시켰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프로젝트 마감이 임박해 며칠째 밤샘 작업을 하던 서연은 자료 조사를 위해 새벽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다. 일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 근처 정류장에 내렸을 때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한 골목길을 걷고 있을 때였다. 익숙한 다세대 주택 입구에 검고 육중한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다. 서연이 본능적으로 몸을 숨긴 상가 건물 기둥 뒤로 차의 뒷문이 열렸다. 말끔한 유니폼 차림의 운전기사가 재빨리 내려 우산을 펼쳐들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김민준이었다. 그는 평소에 낡은 후드, 티나 작업복이 아닌 몸에 잘 맞는 어두운 색의 고급 코트를 입고 있었다. 비에 젖지 않도록 머리를 살짝 숙이고 있었지만 그 옆모습은 틀림없는 김민준이었다. 그는 차 안에 남은 사람에게 무언가 지시하는 듯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익숙하게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그가 사라지자마자 검은 세단은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조금 전의 광경은 비현실적이었다. 몇 분 뒤 그녀가 조심스럽게 집으로 올라가 문을 열었을 때 민준은 이미 평소의 편안한 옷차림으로 그녀를 맞았다.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비도 오는데. 야, 야근 때문에. 민준 씨는 어디 나갔다 왔어요? 아니요, 계속 집에 있었는데.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다. 전문가 수준의 경영 용어, 몸에 밴 귀족적인 매너, 그리고 최고급 세단과 수행기사. 이 모든 조각들이 가리키는 사람은 결코 평범한 배달부가 아니었다. 그는 누구일까? 그녀처럼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재벌가의 자제일까? 아니면 더 위험한 비밀을 가진 사람일까? 온갖 추측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 수 없었다. 거실 바닥에 누워 곤히 잠든 그의 얼굴을 어둠 속에서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피곤에 지쳐 잠든 얼굴은 영락없는 고단한 청년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 전 보았던 고급 코트를 입고 차가운 표정으로 지시를 내리던 그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자신이 도망쳐온 세상의 그림자가 자신이 선택한 피난처에까지 드리워져 있었다. 서연은 직감했다. 김민준이라는 남자는 그녀의 도피 생활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오르빗 스튜디오에 떨어진 YS그룹 창립기념 파티 참석 공지는 작은 축제와도 같았다. 그룹의 말단 자회사인 그들에게는 본사의 거물들 앞에서 눈도장을 찍을 절호의 기회였다. 팀원들은 어떤 옷을 입을지, 누구에게 인사를 해야 할지 의논하며 들뜬 분위기에 휩싸였다. 오직 한 사람 서연만이 웃을 수 없었다. YS그룹 창립기념 파티라고 박선주 실장의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등골에 차가운 땀이 흘렀다. YS그룹, 그 이름은 그녀가 필사적으로 도망쳐온 과거 그 자체였다. 그곳에 간다는 것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할아버지의 사람들, SEIN 그룹의 임원들,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약혼자였던 강지훈과 마주칠 수도 있었다. 실장님, 저는 그날 몸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빠지면 안 될까요?
서연은 창백해진 얼굴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실장은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수아, 애셋이 이게 어떤 기회인데? 그래, 우리 같은 작은 회사 이름 한번 알리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번 파티에 우리 스튜디오 신규 라인을 소개하는 작은 부스도 마련됐다고. 전원 참석이야. 이건 명령이야.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서연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자리에 돌아와 앉았다.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면 그녀가 오수아로서 힘겹게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다시 한번 도망쳐야 할까 하지만 이제 막 뿌리 내리기 시작한 이곳에서의 삶을, 자신의 힘으로 얻어낸 첫 직장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고민했다. 그녀의 심란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옆에서 잠든 민준의 숨소리는 평온하기만 했다. 그녀는 파티에 대해 그에게 털어놓을까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계약 조건이 떠올랐다. 서로의 사생활에 대해 묻지 않는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모르고 그녀 역시 그의 과거를 모른다. 이 아슬아슬한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다. 회사에서 파티에 참석하래요. YS그룹 창립 기념 파티.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 그에게 말했다. 민주는 토스트를 씹으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래요. 잘 됐네. 재밌게 놀다 와요. 그의 반응은 너무나도 평범해서 서연은 오히려 허탈해졌다. 그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일까? 파티 당일이 다가올수록 서연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옷장을 몇 번이나 뒤졌다. 화려한 드레스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동대문 시장에서 발품을 팔아 단정하지만 평범한 디자인의 짙은 네이비색 원피스를 한 벌 샀다. 한때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의 최신 컬렉션을 옷장에 채워 넣었던 그녀의 신세를 생각하면 기가 막혔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이었다. 파티가 열리는 날 저녁 서연은 오르빗 스튜디오 팀원들과 함께 약속 장소인 최고급 호텔에 도착했다.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나는 로비는 그녀가 도망쳐 나온 상류층 세계의 축소판이었다. 잘 차려입은 재계의 인사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지긋지긋할 정도로 익숙했다. 우와, 진짜 장난 아니다. 저 사람은 K그룹 부회장 아냐. 동료들이 흥분해서 속삭이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렸다. 서연은 최대한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움직였다. 구석에 마련된 오르빗 스튜디오의 작은 부스가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였다. 그녀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부스 뒤에 숨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빌었다. 행사가 시작되고 그룹 회장단의 지루한 축사가 이어졌다. 서연은 샴페인 잔을 든 채 초조하게 시계만 쳐다보았다. 그때 사회자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자, 이제 이 자리를 위해 귀한 걸음을 해주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YS그룹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으로 이끈 젊은 리더, 재계의 미다스의 손, 강지훈 회장님이십니다. 강지훈.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자신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남자의 얼굴을 마침내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무대 위를 응시했다. 어떤 냉혹하고 거만한 남자가 서 있을까? 무대의 조명이 모두 꺼지고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옆에서 걸어 나오는 한 남자를 비추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그레이 수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긴 다리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 나와 연단 앞에 섰다. 그리고 마이크를 조절하기 위해 고개를 들었을 때 밝은 조명이 그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이 멈췄다. 시간이 멈추고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무대 위에 서 있는 그 남자만이 보였다. 짙은 눈썹,
서늘하면서도 깊은 눈매, 오뚝한 콧날과 굳게 담은 입술, 매일 아침 부스스한 머리로 마주하던 얼굴, 자신이 끓인 맛없는 찌개를 말없이 먹어주던 남자, 서툴게 구운 토스트를 건네주던 남자, 그녀의 작은 성공을 위해 이름 없는 케이크를 사왔던 남자, 자신의 비좁은 피난처 그 낡은 집 거실 바닥에서 곤히 잠들던 남자, 김민준이었다. 그녀의 계약 남편, 평범한 배달부 김민준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의 등 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에는 선명하고 거대한 글씨가 떠 있었다. YS그룹 회장 강지훈. 안녕하십니까. YS그룹 회장 강지훈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앰프를 통해 증폭된 목소리는 평소의 무뚝뚝함 대신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냉철한 지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전화통화에서 언뜻 내비쳤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귀에서 윙윙거리는 이명처럼 들렸다. 모든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전문가 수준의 경영 용어 몸에 밴 완벽한 매너, 최고급 세단과 수행기사 그리고 길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의 터무니없는 계약 결혼 제안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였던 그의 이상한 태도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그는 그녀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한서연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그는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발버둥치는 작은 새를 관찰하며 이 잔인한 연극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지독한 모멸감이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강지훈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바로 그 강지훈의 집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보호 아래 안도하고 그의 작은 친절에 마음을 열 뻔했다. 그녀의 도피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더 크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새 장으로 옮겨진 것뿐이었다. 젠장! 서연은 저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었다. 속이 메스꺼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다. 모두가 그의 연설에 매료되어 있는 동안 그녀는 유령처럼 몸을 돌려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사람들과 부딪혔지만 사과할 정신도 없었다. 호텔 로비를 미친 듯이 가로질러 밖으로 뛰쳐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찌르자 그제야 숨이 겨우 트였다. 그녀는 호텔 앞 차가운 화단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화려한 호텔의 불빛이 눈물 맺힌 그녀의 눈을 비추며 조롱하는 듯 했다. 도망쳤다고 생각했다. 자유로워졌다고 믿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단 한 발짝도 그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제 발로 그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온 셈이었다. 이제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서연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분노, 배신감, 모멸감, 그리고 아주 희미한 슬픔이 뒤섞여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다. 모든 것이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찬 거대한 무대처럼 보였다.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내렸을 때 그녀는 자신이 살던 펜트하우스보다 이곳이 더 낯설게 느껴졌다. 이곳은 피난처가 아니었다. 감시자의 우리였고 연극 무대였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계단을 올랐다.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다. 집안은 어두웠다.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파티의 주인공이니 뒤풀이가 길어지겠지. 서연은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우두커니 섰다.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냄비를 태웠을 때 그가 무심하게 건넸던 소화기 야근하고 돌아온 자신을 위해 끓여주었던 닭죽, 그리고 서툰 축하의 의미로 건넸던 작은 케이크까지 그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사실이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다. 그녀는 그의 동정심을 얻기 위해 발버둥치는 어릿광대에 불과했다. 젠장, 강지훈. 그녀는 이를 악물고 그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증오심이 들끓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어떻게 그를 마주해야 할까? 소리를 지르고 뺨이라도 때려야 할까? 아니면 당장 짐을 싸서 이곳을 떠나야 할까? 하지만 어디로 세상은 온통 그의 소나기 아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현관문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실루엣이 어둠 속으로 들어섰다. 그는 아직 강지훈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완벽한 수트 차림에 머리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파티장의 화려한 조명 대신 어두운 집 안으로 들어선 그의 모습은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현관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존재를 느낀 모양이었다. 돌아왔었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김민준의 목소리가 아닌 강지훈의 목소리였다.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스위치를 눌러 거실의 불을 환하게 켰다. 갑작스러운 빛에 그가 잠시 눈을 찡그렸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혔다. 재밌었나요?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 멍청한 연극을 즐기는 게 재밌었냐고 물었어요. 강지훈 회장님. 그녀는 그의 직함을 비꼬듯 내뱉었다. 지훈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녀를 마주했다. 그의 눈은 깊고 어두워서 속을 전혀 읽을 수 없었다. 어디서부터 알았지? 당신이 무대 위에서 아주 멋지게 연설하고 있을 때 내 꼴이 얼마나 우스웠을지 상상이 가세요. 당신한테서 도망치겠다고 발버둥치다가 결국 당신 발밑으로 기어 들어왔으니 분노에 찬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필사적으로 참았다. 왜 그랬어요? 왜 나를 속였어요? 내 절박함을 가지고 노는 게 그렇게 즐거웠어요. 가지고 논 적 없어. 교진말. 그럼 이게 뭔데요? 이 집은 뭐고 배달부 행세는 뭐죠? 나를 비웃기 위한 완벽한 무대 아니었나요? 서연이 한 걸음 다가가자 그도 그녀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자 그의 몸에서 풍기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희미한 와인 향이 서연의 코를 찔렀다. 그것은 김민준에게서는 결코 맡을 수 없었던 상류층의 냄새였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당신이 한서연이라는 걸. 홍대 골목에서 당신이 내게 부딪혔을 때, 아니, 당신이 집을 뛰쳐나왔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부터 그의 고백은 서연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끊어버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그의 뺨을 내리쳤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좁은 집 안을 울렸다. 그의 고개가 살짝 돌아갔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다. 붉게 달아오른 뺨을 한 채 그는 다시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제 속이 좀 시원한가? 당신은 최악이야. 그래, 난 최악이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이유는 아니야.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소파에 던졌다. 그리고 수트 재킷을 벗어 아무렇게나 걸쳤다. 조금 전까지의 완벽한 재벌 총수의 모습은 사라지고 피곤에 지친 남자의 모습이 드러났다. 나 역시 그 결혼 하고 싶지 않았어. 뭐라고요? 당신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멋대로 정한 정략 결혼. 나도 당신만큼이나 질색이었어. 기업을 위한 도구로 내 인생을 저당 잡히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당신이 도망쳤을 때 솔직히 흥미로웠지. 그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단숨에 들이켰다. 내 정보원들이 당신을 찾아냈을 때 당신은 길거리에서 나를 붙잡고 결혼해달라고 매달리고 있었어. 그 모습이 너무나 절박하고 또 무모해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더군. 그래서 당신의 연극에 동참하기로 한 거야. 김민준이라는 이름으로. 동정이었군요. 아니면 새로운 유희거리. 아니, 보호였어. 지훈의 단호한 말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보호라고요. 누가 누구를요?
지우는 텅 빈 물컵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서연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이 전에 없이 진지하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우리 두 사람의 결혼이 단순히 SEI인과 YS의 결합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나? 그럼 뭔데요? 그 결혼은 함정이었어.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 두 그룹을 모두 삼키기 위해 파놓은 거대한 덫.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한서연 씨. 당신은 당신 할아버지가 당신을 얼마나 아끼는지 모를 거야. 그분에게 SEI인 그룹은 목숨과도 같지. 하지만 당신은 그 목숨보다 더 소중한 유일한 약점이야. 지우는 잠시 말을 끊고 숨을 골랐다. 최근 몇 년간 정체불명의 해외 자본이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다는 소문 들어본 적 있나? 그들의 배후에는 블랙 옵시디언이라는 투자 회사가 있어. 그들은 기업을 사들인 뒤 단물만 빨아먹고 껍데기만 남겨놓는 하이에나 같은 놈들이지. 그게 우리 결혼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그들의 다음 타겟이 바로 YS와 SEI니야. 두 그룹을 한 번에 삼키기 위해 그들은 아주 교묘한 계획을 세웠지. 바로 두 그룹의 결합을 유도하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당신을 세운 거야. 서연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다. 블랙 옵시디언은 당신 할아버지의 가장 신임하는 측근 몇 명을 매수했어. 그리고 그들을 통해 YS와의 합병이 SEIN을 지킬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바람을 넣었지. 그 합병의 상징이 바로 우리 두 사람의 결혼이었고, 만약 우리가 결혼했다면 그들은 당신을 인질로 삼아 당신 할아버지를 협박했을 거야. 당신을 망가뜨리겠다고, 혹은 당신 목숨을 위협하겠다고. SEIN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당신 할아버지는 결국 그들의 요구대로 움직였을 테고, 그렇게 SEI는 고스란히 그들 손에 넘어갔을 거다. 그리고 그 혼란을 틈타 YS까지 집어삼킬 계획이었지.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자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자신이 단순히 가부장적인 할아버지에게서 도망친다고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는 거대한 기업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당신이 도망친 건 신의 한 수였어. 그들의 계획에 가장 큰 변수가 생긴 거지. 하지만 당신이 혼자였다면 그들은 어떻게든 당신을 찾아내 원래 계획대로 이용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다. 당신을 내 눈앞에 가장 안전한 곳에 두기 위해서. 내 아내라는 법적인 이름 아래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그가 왜 그토록 쉽게 계약 결혼에 응했는지, 그가 왜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겼는지. 그녀의 도피는 연극이 아니었다. 그의 보호 역시 연극이 아니었다. 그들은 각자의 이유로 시작했지만 결국 같은 적을 둔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서연은 불타는 듯했던 분노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더 크고 서늘한 두려움과 혼란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낡은 다세대 주택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팽팽했다. 거짓의 안개가 걷히고 드러난 진실은 두 사람 사이에 거대한 협곡을 만들어 놓은 듯했다. 서연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강지훈이 털어놓은 거대한 음모는 그녀가 겪었던 개인적인 배신감 따위는 사소하게 느껴질 만큼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플레이어였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어제의 적이었던 남자가 서 있었다. 지훈 역시 잠을 설친 듯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어색한 침묵을 깨고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지? 그의 질문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그녀를 오수아로 보지 않았다. 한서연, SI인 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이자 이 게임의 핵심 키를 쥔 파트너로 보고 있었다. 선택지는 두 가지야. 첫째, 내가 새로운 신분과 안전가옥을 마련해 줄 테니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숨어 지낸다. 둘째,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나와 손을 잡고 이 전쟁을 끝낸다. 그것은 제안인 동시에 시험이었다. 그녀가 여전히 온실 속 화초에 불과한지 아니면 가시밭길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동료인지 가늠하는 시험.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다시 도망쳐 숨는 것은 가장 안전하고 쉬운 길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다. 자신의 운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채 숨죽여 살아가는 것은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과거의 삶과 다를 바 없었다. 내가 뭘 하면 되죠? 서연의 대답에 지훈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놀라움과 함께 희미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우선 우리의 계약을 수정해야겠군. 위장 부부 계약이 아니라 동맹 계약으로. 그는 서류 가방에서 깨끗한 A4 용지와 펜을 꺼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계약 내용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동맹 계약서 제1조 갑 강지훈과 을 한서연은 블랙 옵시디언의 적대적 M&A 시도를 저지하고 내부의 배신자를 색출하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한다. 제2조 목표 달성을 위해 갑과 을은 상호 간에 보유한 모든 정보와 자원을 공유한다. 제3조 본 계약의 내용은 두 사람 외에 절대 비밀로 하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4조 모든 임무가 완수되면 본 계약은 자동으로 파기되며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간다. 서연은 조항들을 꼼꼼히 읽어보았다. 각자의 길을 간다는 마지막 문구가 가슴에 박혔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펜을 들어 한서연이라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적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 오수아가 아닌 전사 한서연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들의 기묘한 동맹은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낡고 비좁은 원룸은 두 사람의 비밀 작전 본부로 변했다. 지훈은 노트북과 각종 보안 장비들을 집으로 가져왔다. 거실의 작은 식탁 위에는 SEIN 그룹과 YS 그룹의 재무제표 주주 명부 그리고 블랙 옵시디언 관련 자료들이 어지럽게 널렸다. 블랙 옵시디언은 유령 같은 놈들이야. 자금 세탁을 위해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하고 절대 전면에 나서지 않아. 내가 몇 달간 뒷조사를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했어. 지훈이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서연은 그의 브리핑을 들으며 SEIN 그룹의 내부 자료와 대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록 경영에는 문외한이었지만 그룹의 상속녀로서 어깨너머로 배운 것들과 디자이너로서의 날카로운 직감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상해요. 서연이 최근 SEIN 그룹이 체결한 이탈리아의 한 원단 공급 업체와의 독점 계약서를 가리켰다. 이 벨루치 파브리카라는 회사 들어본 적 없어요. 이 정도 규모의 독점 계약을 맺으려면 업계에서 최소한의 인지도는 있어야 하는데 게다가 계약 단가도 터무니없이 높아요. 이 가격이면 프랑스의 최고급 실크를 사고도 남을 텐데. 그녀의 지적에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즉시 벨루치 파브리카라는 회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그들의 작업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낮에는 각자의 위치에서 평범한 일상을 연기했다. 서연은 오르빗 스튜디오의 신입 디자이너로, 지훈은 YS그룹의 냉철한 회장으로. 그리고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작은 원룸에 모여 거대한 적과 싸울 무기를 만들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들은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강지훈이 단순히 냉혹한 기업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엄청난 책임감과 날카로운 지성 뒤에 동료를 챙기는 따뜻함과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의감을 숨기고 있었다. 지훈 역시 한서연이 그저 곱게 자란 재벌가의 상속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연약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강인한 승부욕과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디자인과 관련된 일에서는 놀라울 정도의 집중력과 전문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위협이 현실로 다가왔다. 서연이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 도어록이 부서져 있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다행히 어지럽혀져 있지는 않았지만 거실 식탁 위에 펼쳐져 있던 자료들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때 등 뒤에서 지훈의 닭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 씨 괜찮아. 그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며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노골적인 불안감과 걱정이 서려 있었다. 누가 다녀갔어요. 자료들이 없어졌어요. 지훈은 굳은 얼굴로 집 안을 살폈다. 놈들이 우리가 눈치챘다는 걸 알았어. 경고를 보낸 거야. 그날 이후 지훈의 경우는 한층 더 삼엄해졌다. 그는 서연에게 절대 혼자 다니지 말 것을 신신당부했고 퇴근길에는 항상 친구의 차를 가장해 그녀를 데리러 왔다.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서연은 그의 배려가 싫지 않았다. 차 안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 나란히 앉아있을 때 느껴지는 그의 천이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조금씩 다른 색깔로 변해가고 있었다. 결정적인 돌파구는 서연에게서 나왔다. 그녀는 사라진 벨루치 파브리카의 계약서 내용을 기억을 더듬어 복기해냈다. 그러다 문득 계약서에 명시된 원단의 고유 패턴 넘버가 낯익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패턴, 예전에 SEIN 그룹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장피로 이사님이 개인적으로 연구하던 패턴이에요. 상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프로젝트가 중단됐었는데 장피로 이사, 그는 서연의 할아버지가 가장 신임하는 최측근 중 한 명이었다. 지훈은 즉시 장피로 이사의 뒷조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마침내 꼬리를 잡았다. 장 이사는 거액의 도박빚을 지고 있었고 블랙 옵시디언은 그 약점을 이용해 그를 매수했다. 벨루치 파브리카는 장 이사가 세운 유령 회사였으며 SEIN 그룹의 막대한 계약금은 그대로 블랙 옵시디언의 자금 세탁 창구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보며 마주 앉았다. 장 이사의 차명 계좌 거래 내역 블랙 옵시디언 측과의 비밀 통화 녹취록. 이제 방역의 무기는 준비되었다. 이걸 할아버지께 보여드려야 해요.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 상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깊숙이 침투해 있을 거야. 이사회에서 한 번에 터뜨려야 해. 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서연은 그런 그의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계약 결혼으로 시작된 기묘한 인연. 서로를 속고 속여야 했던 관계. 이제 그들은 단순한 계약 파트너나 위장 부부가 아니었다.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세상에 단 둘뿐인 진짜 동맹이었다. 세아인 그룹의 긴급 이사회 소집일이 다가올수록 낡은 원룸의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팽팽해졌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고 방역의 시나리오는 완성되었다. 남은 것은 결전의 날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서연과 지훈은 말수가 줄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결전 전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무서워.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조금요. 서연은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아요. 이건 이제 제 싸움이기도 하니까. 미안하다. 그의 갑작스러운 사과와에 서연은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처음부터 당신을 속인 거, 아무리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겠지.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줬어. 괜찮아요.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방법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테니까. 어쩌면 당신이 나를 속여줘서 다행인지도 몰라요. 그의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평생 철부지 도망자로 남았을지도 모른다. 그의 냉정한 보호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이미 적들의 손에 떨어졌을 것이다. 기만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 싸우는 법을 배웠고 강해졌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그래, 끝나겠지. 그럼 우리 계약도 끝나는 거네요. 서연의 말에 지훈은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저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을 찾아 조용히 잡아주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그 온기가 서연의 불안한 마음을 조용히 잠재워 주었다. 다음 날 SN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은 무거운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한 회장을 비롯한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외부인이자 YS그룹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강지훈의 존재는 모두를 의아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회의 시작 직전 문이 열리고 한서연이 들어섰을 때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직접 디자인한 심플하지만 힘있는 라인의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에서는 SEIN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다운 기품과 함께 시련을 겪고 단단해진 전사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서연아, 네가 어찌 여기에? 한 회장이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연은 할아버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주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할아버지. 회의가 시작되고 예상대로 장필호 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회사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는 거짓 보고서를 내밀며 위기 타개를 위해 해외 투자사인 RS캐피탈과의 긴급 제휴를 제안했다. RS캐피탈은 블랙 옵시디언이 내세운 위장 회사였다. 장 이사의 그럴듯한 언변에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기 시작했다. 한 회장의 얼굴에도 고뇌의 빛이 스쳤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제휴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장 이사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께서 경영에 대해 뭘 아신다고 나서시는 겁니까? 경영은 모르지만 디자인과 원단에 대해서는 이사님보다 잘 압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자신이 조사한 벨루치 파브리카와의 불공정 계약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디자이너의 전문적인 시각으로 계약서의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터무니없는 단가 검증되지 않은 품질, 그리고 장 이사만이 알고 있을 법한 비공개 디자인 패턴이 계약서에 포함된 경위까지.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에 장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연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서연 씨의 지적을 뒷받침할 자료를 좀 보여드리죠. 그는 스크린에 준비해온 자료들을 띄웠다. 벨루치 파브리카라는 유령 회사의 실체 그 회사를 통해 세탁된 자금이 장필호 이사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내역, 그리고 장 이사와 블랙 옵시디언 측의 접선 장면이 담긴 사진과 통화 녹취록까지, 그리고 장필호 이사님이 제안하신 RS캐피탈은 SEIN그룹을 집어삼키려는 하이에나 블랙 옵시디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결정적인 증거 앞에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든 것이 밝혀지자 장 이사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모든 것을 자백했다. 한 회장은 가장 믿었던 신복의 배신에 충격을 받아 몸을 가누지 못했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손녀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그토록 연약하다고만 생각했던 손녀가 자신과 그룹 전체를 구한 것이었다. 그의 눈에 뒤늦은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 고였다. 잠시 후 지훈의 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실로 닥쳐왔고 장 이사와 그의 공모자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모든 소동이 정리된 후 한 회장은 서연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지친 얼굴로 손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서연아. 이 늙은이의 욕심이 너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구나.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 내게 세아인을 물려주마. 아니 이제는 네가 SEIN을 이끌어야 한다. 네 방식대로 네 꿈을 마음껏 펼쳐 보이거라.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인정의 서연은 가슴속에 맺혀있던 모든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서연은 다시 낡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초라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고 소중한 기억이 담긴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지훈은 그녀를 위해 조촐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지훈은
서랍에서 그들이 함께 작성했던 동맹 계약서를 꺼내 들었다. 이제 이 계약도 끝났군. 그가 계약서의 마지막 조항을 소리내어 읽었다. 모든 임무가 완수되면 본 계약은 자동으로 파기되며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간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걸까? 그때 지훈이 계약서를 천천히 그리고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다시 찢어 잘게 조각 내버렸다. 이 조항은 지킬 수가 없겠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앞에 섰다. 그리고 그녀의 두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한서연 씨, 당신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싶지 않아. 아니, 새로운 계약을 하고 싶어. 동맹이 아닌 평생이라는 조건으로.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뜨거웠다. 그 속에는 YS그룹 회장 강지훈도 배달부 김민준도 아닌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 강지훈만이 있었다. 나와 결혼해주겠어. 이번에는 계약이 아닌 진심으로.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네, 좋아요. 몇 달 후 서울 패션 위크의 가장 화려한 무대 위. SEI인 그룹에서 새롭게 론칭한 브랜드 아텔리에 서유언의 데뷔 컬렉션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쇼의 마지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무대 위에 선 사람은 디자이너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상속녀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선 아티스트였다. 객석 맨 앞줄. 그녀의 남편 강지훈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비즈니스와 사랑 모든 것을 함께하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거짓으로 시작되었지만 진실보다 더 뜨거운 운명이 된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